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 2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연말 연시 잘 보내셨습니까? 항상 연말에는 흥청망청 또 지인들과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고, 또 연초에는 희망으로 하늘을 또 달리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었는데요. 지난 연말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탈하게 보낸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또 새로 맞는 새해도 원래 12월에 대선을 치르지만은 5월쯤에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속에서 나라 경제는 추락해 가고 있고, 여야 정치권은 자기 대선을 누가 잡을 건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87년 정치 체제가 한계에 왔다. 97년 경제 모델이 한계에 왔다. 그래서 이참에 새로운 정치 경제 모델을 짜야 된다. 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유엔 집정부제 개헌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개헌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시스템은 한계에 왔는데요. 또 따지고 보면 사람의 문제지 굳이 시스템의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 한 명이 올바른 사람이 있었다면 과연 이런 사태가 왔을까? 자,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다 비리로, 민선 대통령을 87년에 뽑았지만은 그 이후에 6명의 대통령이 이 비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정치인들의 수준 문제인지, 그런 정치인을 뽑은 국민들의 수준 문제인지, 정치가 이 모양인데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으며, 대통령이 부패한데 기득권 대기업 재벌 위주의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자, 지금 새해는요, 이 한 해의 포퓰리즘이 전 세계를 뒤흔들면서 장기 경제 불안과 맞물려서 전 세계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 외생 변수를 보면 전 세계의 트럼프 쇼크가 무역 질서의 재편을 예고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국제 동맹 간의 질서도 재편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누구누구 유럽과 미국과 이스라엘은 한편이었다. 이런 어떤 구도 속에서 모든 계획을 짰는데 이제는 그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도 브렉시트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서 EU를 탈퇴하는 구체적인 어떤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유럽 곳곳에서 극우파들이 대선 총선에서 약진을 해가면서 유럽에 지금 한 40년간의 EU 통합의 분위기가 깨어지는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전 세계는 엄청난 돈을 풀어서 세계 경제를 추락하지 않도록 떠받들어 왔지만은 이제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영국, 일본까지 다 가세하면서 저금리 시대를 끝장내고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흥국에 흘러들어왔던 이런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막대한 선진국의 자본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페크가 그간에 미국의 세일가스와 경쟁을 한다면서 이 오페크 스스로 석유 생산량을 늘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원유 가격이 배럴당 20달러 선까지 떨어지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오페크 소속 국가들이 다 지금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지금 산유국들이 감산에 돌입을 하면서 석유 가격이 50불 정도까지 지금 올라갔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한국 경제는 지금
곡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가 얼마나 이렇게 무너져 갔는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 97년 IMF 직전보다도 한국 경제가 더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무역, 즉 수출과 수입이 2015, 2016 2년 연속으로 1조 달러에서 뒷걸음질을 하고 있으며 수출은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수출 5천억 달러도 지금 깨져서 4천억 달러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자, 9월달 이후에는 소비 절벽이라 부르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모양새가 눈에 띄도록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백화점 마트까지도 장사가 잘 안된다. 재래시장은 말할 것도 없다. 자, 성장이 2015, 2016 2년간 2%에 그치면서 청년들은 고용 빙하기를 지나고 있다. 요즘 이 20대 후반 대졸 자녀를 둔 부모님들 속이 탈 겁니다. 곳곳에 이 공시족들, 그 다음에 취업 준비생들이 집집마다 백수로 판을 치고 있을 겁니다. 자, IMF 이후에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다. 전세 난으로 뛰어오르는 전월세를 못 견뎌서 은행 빚내서 사느라 가계부채가 1,300조다. 그리고 가구당 평균 빚이 6,655만원으로 1년 전보다 6.4% 늘어났다. 100만원 벌면 26만원을 빚 갚는 데 써야 된다. 정부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경영난이 심각한 조선, 해운, 철강, 석유, 화학, 건설 등의 구조조정에 나섰지만은 그래도 손 조금 들이면 다시 살릴 수 있는 세계 7위 한진해운만 최순실이한테 찍혀서 그랬는지 문을 닫게 만들어버리고 쪼개서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뭔 이런 정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수출할 때 수출품들은 전부 외국배 타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조선 구조조정은 한다라는 흉내만 내지 정부가 뭘 해서 구조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못 견딘 중소조선사부터 차례대로 다 망해가고 있고 이제 중견조선사들까지 망해가고 있고 그나마 수조원식의 빚을 깔고 앉아있는 대형 조선사들만 빚 때문에 too big to pay, 즉 너무 덩치가 크면 문 닫지 않는다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득권 노조들 회사야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 이속을 챙기고 1,500만 노동자는 하나가면서 실제로는 우리 기득권만 하나다라고 하는 이 노조들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마는 노동개혁이니 뭐니 이제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자, 철도노조 파업, 현대차 노조 전면 파업 등이 꼬리를 연말에 물었습니다. 야당 또한 이런 개혁을 막고 있는데 본인들이 집권할 확률이 83%가 넘는다는데 정권 교체가 그렇다니까 야당이 집권할 확률하고 같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당들이 집권을 했을 때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국민들이요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대기업은 최순실 사태에서 봤듯이 정경유착의 끝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자, 외환위기 이후에 가계부채가요 97년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300조였습니다. 지금 2016년 3분기 즉 9월달까지 가계부채가 1295조입니다. 지금은 1300조가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616만 명입니다. 공식적으로요.
IMF 때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집계를 안 내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직제가 공식적으로 96년 12월에 도입이 되어서 그렇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볼 수 있는 알바생, 그 다음에 파견근로, 그 다음에 파트타임, 일용직까지 합치게 되면 저는 900만 명에서 1000만 명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비정규직화 되어가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청년 실업률은 98년 외환위기 직후에 12.2%인데 지금 9.9%라는데 여러분 9.9% 청년 실업률을 누가 믿겠습니까? 실업 통계가 그 사이에 더욱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IMF 직후에는 수출 낙수 효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출 대기업을 찬양하고 삼성이 한국이다라는 말이 맞으려면 수출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걸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95년에는 100억을 수출했을 때 100억, 달러가 아니고 100억이 한국 원화입니다. 273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81개입니다. 지금은 한 60몇 개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억을 수출했을 때 국내 부가가치 증가액은 95년에는 70억이었는데 2014년에는 56억이었습니다. 이제 수출을 해서 과거와 같은 일자리가 생기지도 않고 부가가치도 훨씬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총 생산 대비 수출 비중은 외환위기 전에는 27%인데 2015년에는 46%입니다. 자, 기업은 유보금만 쌓아놓고 있는데요. 제조업의 부채 비율이 97년에는 396%인데 2016년 3분기에는 6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죽는다 해도요. 부채 비율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3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보면요. 90년에는 20조였는데 2015년에는 700조였습니다. 1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만 해도 550조입니다. 30대 기업이 700조고요. 국민 총소득 중 기업 소득 비중은 국민이 버는 것은 국가가 총 벌어들이는 것 중에서 기업한테 돌아가는 비중이 95년에는 18.1%였는데 2015년에는 24.6%입니다. 벌면 기업이 갖고 가는 비중은 더 늘어났다. 일반 국민들은 임금 노동자로서 삶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국민이 원하는 성장 모델을 조사했는데요. 조선일보가. 이 조선일보가 조사했으니까 상당히 보수적일 거라고 봐야 되는데 52.8%가 저성장을 해도 고르게 분배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야기해오던 이 이야기를 국민들은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은 끝이 났고 저성장 시대에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제가 많이 해왔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성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포용적 성장, 공정 성장 다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주거정책이나 국가적 일자리 창출로 국민들을 낮은 소득에도 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제 말이 맞았음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가 축소돼도 빈부격차가 없는 나라 29.9%입니다. 뭐 빈부격차가 커지고 고성장하는 나라 이런 것들은 14.7%밖에 안 되고요. 전체 국민들의 83.7%가 저성장하거나 경제가 축소되더라도 빈부격차가 없고 고르게 분배하는 나라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 같은 수출 대기업이 주도하는 성장 모델은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다가 66.1%, 유효하다는 33.4%입니다. 자, 결국 단기 투자, 빨리 돈 벌어들이자는데 집착하는 대기업이 수출을 하고 이들이 성장을 해봤자 일자리나 국가적으로 돌아오는 부가가치나 소득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수가 살아야 되고, 지금 저성장을 하거나 경제가 축소돼도 고르게 분배하고 빈부격차가 없는 이런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감하게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적인 부분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부정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매우 불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2017년에는 성장이니 일자리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나라를 뜯어고치는 한 해가 돼야 되는데, 그 나라를 뜯어고치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삼성이 살고 현대차가 살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 다수가 살아야 되고, 저성장이 되고, 한마디로 경제가 축소되어도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나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세계는 이미 저성장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고성장은 없다, 그리고 그동안에 숱하게 이야기해온 국가적 고용 창출과 주거 공급, 그리고 생활비용 인하의 부패 척결, 그리고 각종 사회제도 개혁이 맞물리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이 상당히 옳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요, 부패 척결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정신이 박혀있는 지도자가, 한마디로 저성장, 경제 축소에도 불구하고 고르게 분배하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이런 정책을 시행해야 되고, 그것은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해온 부분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견인이 뭐니 하는데요, 대통령제니 이원집정부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해먹으려 그러면 이원집정부제가 되면 더 도둑질을 해먹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제가 그나마 한국적 현실에서 맞다 하더라도 대통령 한 명이 썩어버리면 나라가 절단이 날 수 있다는 걸 이번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패 척결의 의지가 명확해야 되고, 여기에서 나아가는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국민적 합의가 되면 제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국민들이 어떤 세상이 와야 된다라는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제 큰 걸음을 기성 정치인이나 정당이 아니라 국민적 감시와 국민적 견인에 의해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절대 한쪽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눈을 크게 떨고 누가 내 삶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의심에 가득 찬, 그리고 국민 스스로 올바른 견해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